러시아는 일본을 네. 견제하고 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협력을 하기 시작했고 네. 사실 그렇게 가까운 나라는 아니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경 분쟁도 네. 있었고 네. 대만도 문제가 그렇죠. 껴있잖아요. 네. 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그냥 전 교과서에서 본다면 되게 흥미롭게 볼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근데 바로 우리 주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경제, 교역에서도 그렇죠. 제일 큰 나라는 또 중국이고요. 그렇죠. 네. 거기다 지금 미국이 주도해서 사실 한국, 일본, 대만과 만들려고 이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제 치포 동맹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네. 좀 사이가 좋은 상황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립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무난히 넘어갔을 텐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네. 한국도 사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G4라는 거는 그 반도체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와 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세계에서 지금 대만이 제일 강하잖아요. TSMC 그리고 플러스 삼성. 네. 그래서 삼성도 지금 기술 돌파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미국 쪽은 뭘 갖고 있냐면 미국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계와 장비. 네. 근데 설계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게 그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문제는 만들어주는 생산은 누가 하냐면 대만하고 한국이 하는데 그렇죠. 이게 다 중국하고 이웃 국가인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군사적 충돌이나 뭐가 생기면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왜냐면 위험을 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뭐 대만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핵이 떨어졌다 이러면 거기 TSMC가 없어지면 예를 들면 뭐 시설이 뭐 하게 돼 이러면 전 세계가 스톱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한국의 여소수 대란이 온 것처럼 스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설계와 장비 갖고 있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치폰 같이 손을 잡았지만 이게 지금 군사 안보 우려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게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여기에서 한국도 메모리가 또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G4가 협력하면 반도체 공급망은 90% 이상을 장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막강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막강해 보이지만 이게 이 주변 국가의 군사 출동과 군사 안보가 나오면 혹시라도 이제 말은 극단적 상황이 연출되면 전 세계가 스탑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경제 안보, 군사 안보, 민주주의 문제 뭐 이렇게 막 한데 막 뭉치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상황을 다 빼더라도 아주 쉽게 경제학적으로 원리를 풀어드리면 그 반도체라는 건 어떤 산업이냐면 디지털 경제에서의 핵심입니다. 그죠? 이 디지털 경제 우리가 미래 4차 산업이라 하고 미래 기술 분야, 미래 반도체 중심 산업 생태계는 뭘 먹고 사냐면 아이디어를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는 거는 이런 생활 필수품, 옷, 뭐 이런 뭐 농산품, 뭐 이런 물질적 이런 생산품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오늘도 이런 콘텐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산업이에요. 머리로, 게임 IP, 뭐 특허라든가 R&D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게 핵심 부가가치입니다. 근데 이런 물건, 신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는 하나 팔면 하나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일단 생산이 돼야 돼요. 생산이 공급량이 있어야 매출해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인데 이 머리 쓰는 일은 뭐냐 한 번 쓰면 나머지는 그냥 지재권으로 그 특허 기간 동안 마음대로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굴러가죠. 예, 한 번 머리 쓰면 나머지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건 특징이. 예를 들면 구글 플랫폼이 한 번 만들어지니까 전 세계 구글 많이 쓸수록 구글은 힘이 막 강해지는 거. 그냥 한 번 머리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이런 물류 생산 제조업체의 특징은 생산이 중요해요. 생산이 가치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하면 이런 그 플랫폼 경제, 아이디어 경제, 이런 지재권 경제, 특허 이런 쪽은 소비가 가치를 결정해요. 아, 오히려요. 많이 쓸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플랫폼이 그렇잖아요. 지금 메타버스에 한국이 지금 제페토 갖고 있잖아요. 한국 인구는 5,400만 명인가 지금 그렇게 되지만 제페토에 가입한 회원수는 지금 3억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영토가 3억 명이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만약에 중국의 웨이챗이나 중국의 외채 중국의 한국의 카카오톡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10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쓸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콘텐츠를 예.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사람이 또 생산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을 영향 주는 네. 이 가치 생태계입니다. 그러면 미국, 서유럽, 한국, 일본이 잘하는 건 뭐냐면 이쪽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먹고 살려면 네. 시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근데 거예요. 아까 60%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쪽이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90%를 수익을 중국에서 남기고요. 네. 애플도 50%를 중국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없으면 얘네는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는 기술적으로는 여기 칩버가 다 갖고 있는데 네. 이게 IP 산업이다 보니까 소비가 이 산업의 가치를 결정하다 보니까 근데 소비는 누가 해주냐? 중국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건 만약 지금 바이든이 공급망을 끊어놓겠다는 거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같이 갔는데 네. 한 몸으로 갔는데 이쪽을 딱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뭐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칩버가 동맹에 묻힌 건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계속 갈 수 있냐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소비가 가치를 그쵸. 창조하는 산업인데. 공급망을 끊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소비하는 국가들, 네.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국가죠. 그렇죠. 그 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럼 우리끼리 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그 파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네.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마비가 되게 되면 네. 바로 복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 봤을 때 포스코에 네. 그 수해가 나고 나니까 이게 한번 정상화되는 데까지 또 굉장히 오래 최대 몇 걸렸어요. 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게 것들을 보다 공급망 문제 보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오히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네. 결국엔 공동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부분, 어떤 군사적인 부분을 떠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오히려 억제력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이게 희망 섞인 생각을 해볼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야당, 여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보다 우수한 점이 뭐냐면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다 보면은 어차피 자본가가 잘 살게 돼 있고 이 많은 대중들은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산 요소를 네.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일한 권리가 뭐냐면 표를 하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 표 하나 때문에 정치 선거 해가 되면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가서 하면서 그게 다 반영은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 그래도 그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네네.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는 일당 독재나 이러면 야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권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그럴 선거가 필요가 아니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건 독재 정치란 거 뭐냐면 내가 뭘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민주주의 국가는 어차피 그 많은 국민들이 표를 얻으려면 계속 그분들이 포퓰리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과 네. 실제 뒤에 경제 원리는 다룰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막스가 자본론을 쓰면서 결국 후에 그게 사회주의 탄생 배경이 됐는데 그렇죠. 자본론의 핵심이 뭐냐면 경제 관계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부부간에도 돈 벌어오는 사람이 집안에서 말빨이 더 세다라는 거고 사회 조직에도 기업 내도 돈을 버는 부서가 힘이 세다라는 그쵸. 거예요. 네. 국제 정치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버는 쪽하고 그게 세계 정치 지배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게 역시 이번에 SCO가 왜 16개 국가로 늘어가는 배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기초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이 말하는 그런 그림과 현실은 경제 관계로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떨어질 수가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많은 말들이 실제는 구현이 될까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 경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중요하다. 거고 네. 오히려 갈등을 좀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로서는 네. 인기를 위한 정치적인 스탠스일 수도 있네요. 훨씬 크다는 거죠. 네. 하지만 네. 실제로는 우리가 경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다룰 수 있다. 제가 약간 소년 같은 마음으로 보자면 세계는 안전해라는 생각을 조금 해도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많이 좀 그런 희석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네. 교수님 보실 때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지금 거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상황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취해야 되는 스탠스가 있는 거고 사실 뒤에서 또 이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한 방식이 될까요? 사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듣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가 관계하고 우리 개인 관계가 저는 별로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네. 국가 관계는 변수가 더 많을 뿐이에요. 근데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가 미세 세포를 보면 다 사람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기본 사고 방식이 저는 개인 관계와 뭐 기업 관계, 국가 관계가 다 사람의 세포이기 때문에 네.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로 놓고 하면 국가 안보가 있고 경제 안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한국의 경제 안보는 한국이란 국가 특징으로 봤을 때 수출 주도형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게도 한국의 긍정적인 부분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유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2000년에 인터넷이라는 게 세계에 확산이 됐고 네. 그러면서 2009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또 우리가 웹 3.0이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세상에 오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물리적 영토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국경이 없는 거예요. 그쵸. 아까 제페토 가제가 3억 3천만 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한국은 물리적 이 영토 안에서는 지금 인구가 400만 명이지만 제페토는 3억 3천만 명이 되고 앞으로는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오히려 이런 아까 IP, 네. 머리로 이런 가는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 한국은 결국은 물리적 영토의 범위를 어느 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예를 들면 WeChat처럼 전 세계 12억이 한국 거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한국의 경제 영토는 12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러면 한국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이 지금 보여져요. 왜냐면 한국이 또 잘하는 게 뭐예요? BTS가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K-콘텐츠. 예, 이거는 한국이 잘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근데 콘텐츠란 자체가 I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메타버스로 지금 세상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래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걸 BTS가 증명한 거거든요. 근데 때마침 여기는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쪽 산업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네. 두 번째, 메타버스에서 지금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 거기서 막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뭐 거기서 기타도 치고 뭐 어떤 그룹도 만들어 강연도 할 수 있고 거진 구현이 됐는데 메타버스 금융 생태계는 안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한국이 마침 이 실물 금융 세계에서는 한국은 금융이 어쩌면 후진국이라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잘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워낙 파워가 그렇게 많지 않죠. 전통 네. 금융 국가는 지금 도시로 봤을 때 뉴욕, 런던, 네. 싱가포르, 홍콩이잖아요. 네. 근데 홍콩이 지금 중국 본토 체제에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아시아에서 홍콩이 금융 허브가 지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이 싱가포르의 그 베네핏을 보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위치 때문에 어쨌든 물리적 위치 때문에 아시안 쪽이고 동북 3국이 있잖아요.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 이거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어떤 금융 허브가 필요해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본 동경하고 한국 서울인데 네. 만약에 이번에 왜냐면 이거 현실의 금융 도시 역할은 뒤떨어졌지만 마침 한국이 잘하는 이쪽 영역 플러스 금융 강국 전략을 하면 이런 물리적에서 오는 국토 위치에서 오는 한계를 네. 여기를 통해서 가장 잘할 수 있고 어쩌면 이런 위기 시에 확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네. 한국 거는 거절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한국 거 누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거절하겠어요.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좋은 점이 온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 그러니까 첫 번째 메타버스가 한국에 유리하게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네.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가. 두 번째, 한국은 이제는 금융을 선도 전략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말하는 미국 중심의 동맹 정치와 정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동맹 정치와 중국 그리고 이쪽 러시아 뭐 이렇게 이쪽 제3지대 협력 강화 이러면서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시장적으로는 중국이 많이 의존해 왔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아니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줄을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심각하게 줄을 어디다 써야 되면 이런 질문도 제가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 봤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네. 줄을 어디다 써도 나를 뭐 우크라이나 보세요. 미국, 유럽 다 도와준다고 그랬고 다 그쪽에서 한편이 다 힘. 그죠? 우크라이나 박살이 났어요. 심지어 사실 우크라이나에 해구산을 제공하는 건 중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서방 세계가 엄청 지원한다 했는데 사실 그 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끝난 거예요. 다 죽고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는 동맹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봤을 때 한국은 또 군사 안보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독립적인 아이디어 전략으로 가야 돼요. 아이고. 네. 그건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항상 플랜 B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는 공개적인 장소보다도 훨씬 더 암묵적으로 준비는 하고 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지혜로워야 되겠죠. 네. 네.